이 아이 어디서 났느냐? 칼끝이 강보를 겨누고 있었습니다. 훈장 김선비의 품 안에서 갓난아이가 새근새근 잠들어 있는데 관아나졸의 환도 끝은 그 작은 숨결에 닿을 듯 말 듯 흔들리고 있었지요. 눈은 밤새 소리 없이 내렸습니다. 서당 살인문 앞 흰 눈 위에 강보 하나가 놓인 것이 오늘 새벽. 그 강보를 안아든 지채 2시즌도 지나지 않아 현감의 나졸들이 눈길을 짓밟으며 몰려온 것이었습니다. 이 아이의 친부가 누군지 훈장은 몰라야 할 것이오. 알면 훈장의 목숨도 오늘 밤을 넘기지 못하오. 현감 조병호의 낮은 목소리가 눈보라 속에 스며들었습니다. 김선비는 강보를 더 깊이 품에 안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손끝에 닿았지요. 강보 속에 함께 쌓여있던 은장도 한 자루. 칼자루만 있고 칼집이 없는 반쪽짜리 은장도였습니다. 20해 전 어머니가 눈 감기 전 마지막으로 쥐어주던 그 은장도 칼집이 지금도 서당 안방 함농 깊숙이 잠들어 있다는 것을 김선비는 눈보라 속에서 문득 떠올렸습니다. 강보 귀퉁이에 수놓인 매화 한 송이도 눈에 들어왔습니다. 20해 전 처형장으로 끌려가던 아버지의 도포 자락에도 꼭 그런 매화가 있었다는 것을요. 이야기는 닷새 전 낯선 나그네 하나가 눈보라를 뚫고 서당 문을 두드리던 그 밤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강원도 정선 골짜기 눈이 자주 내리는 산자락에 서당 하나가 있었습니다. 서당이라 하기에도 부끄러운 초가 3칸짜리 낡은 집이었지요. 그 집 안방에는 훈장 김선비가 아이들 연암은 명을 앉혀놓고 천자문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김선비의 나이 38. 아직 가끈도 점건을 등이 벌써 굽었고 손끝은 먹물이 배어 검었습니다. 본래 그 집안은 한양의 방가였다지요. 아버지가 이조 참판을 지내며 판서 자리를 앞두고 있던 명문가. 그러나 20해 전 아버지 김대감이 영모에 연루되었다는 무고 한 장에 처형되고 가문은 하루아침에 무너졌습니다. 어린 김선비는 어머니 손에 이끌려 이 정선 산골로 숨어들었지요. 어머니 윤부인은 그의 겨울 폐병으로 세상을 떴고 김선비는 18배 홀로 남았습니다. 어머니 역시 몰락한 방가의 여식이라 남긴 것이라곤 낡은 의서 한 권과 반쪽짜리 은장도 칼집 하나뿐이었지요. 김선비는 그것들을 함농 깊숙이 갈무리하고 서당을 열어 좁쌀 몇 대씩 받으며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남는 밤에는 어머니 의서를 뒤적이며 약초를 다렸지요. 산골 안악들이 앓으면 밤길을 마다 않고 달려가 침을 놓아주었고 짐승에 물린 나무꾼의 상처를 실로 꿰매준 것도 여러 번이었습니다. 받는 것은 없었습니다. 좁쌀 한 대박, 계란 2알이 전부였지요. 사람들은 훈장을 두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 양반 몰락은 했어도 손끝이 부처님 손끝일세. 그러나 김선비의 마음 깊은 곳에는 늘 한 가지가 얹혀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누명. 20해가 지나도록 씻지 못한 그 이름 석자. 밤마다 등잔불 아래 아버지가 남긴 도포 조각을 꺼내 보곤 했지요. 거기에 수놓인 매화 한 송이. 어머니가 손수 놓아준 것이라 했습니다. 이 매화가 언젠가 내 앞길을 밝혀줄 게다. 어머니의 마지막 말이었지요. 김선비는 그 말을 20해 동안 가슴 한켠에 묻고 살았습니다. 산골 훈장의 밤은 늘 그렇게 깊었고 아궁이 재가 사그라들면 세상도 함께 조용해졌습니다. 오늘도 그러려니 했지요. 닷새 전 그 눈보라 치던 밤이 오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닷새 전 그 밤 눈은 소나기처럼 쏟아졌습니다. 정선 산길에 사람 자취가 끊긴 지 오래고 서당의 등잔불 하나만 어둠 속에 흔들리고 있었지요. 김선비는 아이들이 남기고 간 붓과 벼루를 정리하고 방바닥에 앉아
어머니 의서를 펴놓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쿵, 쿵. 무언가 살인문에 부딪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바람소리인가 했는데 곧이어 사람 목소리가 들렸지요. 가느다랗고 다 죽어가는 소리였습니다. 그게 네 개시오. 김선비는 등잔을 들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눈보라 속에 사내 하나가 살인문에 기대어 무너져 있었습니다. 갓은 어디로 갔는지 없고 도포는 피와 눈으로 얼어붙어 있었지요. 다리에서 붉은 것이 뚝뚝 떨어져 눈밭에 스미고 있었습니다. 허허, 이 사람이. 김선비는 곧장 그 사내를 부축해 방으로 들였습니다. 화로에 불을 지피고 젖은 도포를 벗겨 마른 무명옷으로 갈아입혔지요. 다리를 살펴보니 짐승 이빨 자국이 깊었습니다. 산길에서 늑대에 물린 모양이었지요. 살점이 뜯겨 뼈가 보일 지경이었습니다. 이 상처 반나절만 늦었어도 다리를 잘라야 했겠소이다. 김선비는 곧장 어머니 의서를 뒤졌습니다. 지열초와 소독용 백지 그리고 명주실, 등잔불 아래 손을 씻고 바늘 끝을 화로에 달구었지요. 사내는 이를 악물었지만 신음 한 번 새어나오지 않았습니다. 참으시오. 12바늘만 꿰매면 돼오. 바늘이 살을 지날 때마다 사내의 이마에 진땀이 맺혔습니다. 김선비는 실을 매듭 짓고 약초를 짓지어 상처 위에 얹고 무명천으로 단단히 감았지요. 그러고는 뜨거운 미음 한 사발을 사내 앞에 놓았습니다. 드시오. 밤새 열이 오를 것이니 절대 문 밖에 나서면 아니 되오. 사내는 미음 그릇을 두 손으로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지요. 김선비는 그 손을 보고 잠깐 의아했습니다. 검지 끝에 먹빛 자국이 진하게 배어 있었거든요. 오래도록 붓을 잡은 이의 손. 산길에서 짐승에 물릴 사람이 아니었지요. 그러나 김선비는 묻지 않았습니다. 사람 살리는 일에 이름과 신분이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뉘신지는 묻지 않겠소. 몸이 나으실 때까지 여기 계시구려. 사내는 그릇을 다 비우고 나직이 말했지요. 훈장 어른, 이 은혜 잊지 않으리다. 은혜라 할 것도 없소이다. 산골에서는 사람이 사람을 살리는 게 도리인 것을. 김선비는 등잔불을 낮추고 자리에 누웠습니다. 사내는 아랫목에 뉘었지요. 그 밤 눈은 밤새 그치지 않았고 사내의 이마에서는 열이 펄펄 끓었습니다. 김선비는 3번이나 일어나 물수건을 갈아주었지요. 새벽닭이 울 무렵에야 열이 잡혔고 사내는 겨우 잠에 들었습니다. 옆집 박 첨지가 이튿날 아침 서당을 기웃거리며 혀부터 찼습니다. 허, 훈장. 자네 또 사고 쳤구먼. 문틈으로 봤더니 웬 낯선 사내가 아랫목을 차지하고 있던데. 산길에서 늑대에 물린 나그네일세. 다리가 성치 않아 며칠 뉘어야겠어. 그 좁쌀 항아리 바닥이 훤히 보이는 살림의 손님이라니. 자네 밥그릇은 있고 나그네 밥그릇은 어디서 나오나. 아, 하늘에서 뚝 떨어지나. 굶으면 굶는 대로 나눠 먹으면 되지 뭐. 에잉, 저 물러 터진 마음. 늑대는 사람 잡고 자네는 늑대 잡던 사람을 잡네. 박첨지가 툴툴대며 돌아섰지만 손에는 계란 2알이 들려 있었지요. 살인문 앞에 슬쩍 놓아두고 가는 것을 김선비는 못 본 척했습니다. 아궁이에는 장가지가 타고 있었고 무쇠솥에서는 미음이 보글보글 끓고 있었지요. 사내에게 먹일 2번째 끼니였습니다. 사내는 이틀 밤을 앓았습니다. 김선비는 그 이틀 동안 서당 수업을 파하고 온종일 사내 곁에 머물렀지요. 아침에는 미음, 낮에는 약초 달인 물, 저녁에는 죽 한 그릇. 상처는 다행히 곪지 않고 아물어갔습니다. 이틀째 저녁 사내가 처음으로 자리에서 일어나 앉았습니다. 훈장 어른, 이제야 눈이 뜨입니다.
함자를 여쭈어도 되겠소? 김선비라 하오. 정선 상골 훈장이요. 그쪽은? 사내는 잠시 망설이더니 짧게 답했지요. 이가라 합니다. 한양 사람이요. 한양에서 이 상골까지 어인 일이시오? 먼 친척 상을 치르러 강릉으로 가던 길이었소. 산길이 지름길이라 잡았다가 늑대를 만난 것이지요. 김선비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켠에 무언가 걸렸습니다. 사내의 손, 그 먹빛 검지도 그렇거니와 손바닥에 굳은 살이 없었지요. 상을 치르러 가는 이의 손이라기엔 너무 곱고 붓을 오래 잡은 이의 손이라기엔 필력의 흔적이 유독 짙었습니다. 그러나 김선비는 다시 묻지 않았지요. 사람에게는 저마다 말 못할 사정이 있는 법입니다. 그 밤 서당 문을 두드리는 이가 또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옆마을 최할멈이었지요. 손녀가 열이 펄펄 나 눈이 뒤집힌다고 했습니다. 훈장 어른, 우리 순둥이 좀 살려주오. 이 눈밭에 의원까지 갈 수도 없고. 김선비는 두말 않고 양랑을 챙겼습니다. 사내를 돌아보며 말했지요. 잠깐 다녀오리다. 아궁이 불은 꺼뜨리지 마시오. 사내가 물었습니다. 사큰 받으시오? 김선비는 웃었습니다. 산골 아이 10병에 삭이 어디 있소? 목숨이 삭이지. 최할멈의 오두막까지는 눈길 반시진. 김선비는 눈보라 속을 걸어 순둥이의 이마에 침을 놓고 약을 다려 먹였습니다. 열이 내리기까지 밤새 곁을 지켰지요. 새벽녘 아이가 눈을 뜨고 할머니하고 부르자 최할멈은 눈물 콧물을 다 쏟으며 김선비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훈장 어른, 이 은혜를 어찌 갚소? 할멈 순둥이 다 크거든 남을 도우라 이르시구려. 그것이면 돼요. 김선비가 서당으로 돌아왔을 때 사내는 잠들지 않고 아랫목에 앉아 있었습니다. 등잔불 아래 사내의 눈빛이 유독 깊었지요. 훈장 어른, 오늘 그 어린 것 살리시는데 삭 한 푼 안 받으셨소? 받을 것 없는 이에게서 받으면 그것은 삭이 아니라 빚이 되오. 나는 사람에게 빚 지우고 싶지 않소이다. 사내는 오래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나직이 물었지요. 훈장 어른, 대체 어떤 분이시길래 이리 사시오? 몰락한 방가의 자식이요. 아버지가 20해 전 영모에 연루되어 처형되었소이다. 사내의 눈빛이 순간 흔들렸습니다. 김선비는 등잔불이 흔들리는 탓이라 여겼지요. 사내는 잠시 후 나직이 말했습니다. 세상엔 억울한 죽음이 참으로 많소이다. 그저 산 사람이나 잘 살아야지요. 사내는 그 말에 오래 침묵했습니다. 무릎 위에 놓인 그의 손이 살짝 떨렸지요. 김선비는 그것도 열이 아직 남은 탓이라 여겼습니다. 이튿날 아침 사내는 자리에서 일어나 살인문 밖까지 걸어 나갔습니다. 다리는 아직 절뚝였지만 걸을 만큼은 되었지요. 사내는 눈 덮인 산을 오래 바라보다가 김선비를 돌아보고 말했습니다. 훈장 어른, 내일 새벽에는 떠나야겠소. 갈 길이 급하오. 그리 서두르실 것이 무어요. 다리가 완전히 아물지 않았소. 이 이상 폐를 끼칠 수 없소이다. 그 밤 사내는 잠들기 전 김선비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훈장 어른, 이 눈이 그치거든 좋은 일이 있을지도 모르오. 김선비는 그저 지나가는 인사말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사내가 떠난 이튿날 새벽, 눈이 밤새 소복이 쌓인 그 새벽, 살인문 앞 흰 눈 위에 강보 하나가 놓여 있었지요. 강보 귀퉁이에는 붉은 실로 매화 한 송이가 수놓여 있었습니다. 20해 전 아버지의 도포 자락에 어머니가 놓아주신 그 매화와 꼭 같은 매화가 말입니다. 김선비는 강보를 안아들었습니다. 강보 속에서 갓난아이가 눈을 뜨고 김선비를 올려다보았지요. 그리고 그 아이 발치에는 자루뿐인 은장도 하나가
함께 쌓여 있었습니다. 칼집 없는 반쪽짜리 은장도. 김선비의 손이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함농 깊숙이 잠들어 있는 어머니가 남긴 은장도 칼집. 그 두 반쪽이 이 새벽 한자리에 모인다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김선비는 아직 알지 못했지요. 다만 그 순간 멀리 산길 아래서 말발굽 소리가 다급히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현감 조병호의 나졸들이었습니다. 말발굽 소리가 산길을 갈랐습니다. 눈밭을 짓밟으며 다가온 것은 67명의 나졸들. 그 선두에 검은 갓을 눌러 쓴 사내 하나가 말에서 내렸지요. 정선 현감 조병호. 35 남짓, 얼굴은 희고 눈매가 뱀처럼 가늘었습니다. 김선비는 얼른 강보를 품에 감추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늦었지요. 조 현감의 시선이 그 강보에 못 박히듯 꽂혔습니다. 훈장, 그 품에 아는 것이 무엇인고? 갓난아이입니다. 어디서 났는가? 오늘 새벽 살인문 앞 눈밭에 놓여 있었습니다. 조 현감의 입가에 얇은 웃음이 걸렸습니다. 그러나 눈은 웃지 않았지요. 어허, 참으로 이상한 일이로다. 이 정선 상골 한 귀퉁이에 갓난아이를 놓고 갈 리가 어디 있단 말인가. 저도 그것이 궁금하여. 훈장, 잠깐 그 아이 이리 좀 내어보게. 김선비는 물러섰습니다. 강보를 더 깊이 품에 감쌌지요. 어째서인지 이 아이를 이 사내의 손에 넘겨서는 아니 된다는 예감이 온몸을 훑쳤습니다. 그 예감은 어머니가 남기신 도포 조각의 매화, 그리고 강보의 수놓인 매화, 두 매화가 같은 실로 놓였다는 것을 손끝이 이미 알아본 탓이었지요. 현감 나으리, 이 아이는 밤새 온몸을 겨우 녹인 참입니다. 방으로 들어 몸을 보게 한 뒤에 허 훈장, 관의 명을 거스르는가? 조 현감이 손짓하자 나졸 하나가 환도를 뽑아들었습니다. 서리빨 같은 칼끝이 강보 위로 내려왔지요. 그때 김선비의 입에서 저도 모르게 대사 하나가 튀어나왔습니다. 이 아이 어디서 났느냐 물으셨소? 그랬느니라. 그러면 나으리께서는 어찌 이 아이가 여기 있을 것을 미리 아셨소? 조 현감의 눈이 잠깐 커졌습니다. 아주 잠깐이었지요. 그러나 김선비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관가에서 새벽부터 나졸을 이끌고 이 외진 산골 서당까지 달려온 것 자체가 이미 앞뒤가 맞지 않는 일이었지요. 누군가 이 아이의 소재를 조 현감에게 알린 것입니다. 훈장, 말이 지나치구나. 관장을 힐문하려는 것이냐? 아닙니다. 다만 이 어린 것을 눈밭에 도로 놓아 죽이려는 것이 관의 뜻이라면 그 뜻이 어디서 나온 것인지는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놈이. 나졸 둘이 김선비의 어깨를 잡아채려 했습니다. 그때 살인문 뒤에서 목소리 하나가 끼어들었지요. 나으리. 이 무슨 소란이요? 옆집 박 첨지였습니다. 뒷짐을 지고 어슬렁 나서면서 짐짓 큰 소리로 떠들었지요. 이 새벽에 관가 나으리께서 이 산골까지 어인걸음이시오? 우리 훈장 어른이 뭐 큰 죄라도 지었소? 이 마을에서 훈장 어른 신세 앉은 집이 어디 있다고. 저 위 마을 최할멈 손녀 열병도 훈장 어른이 어젯밤 살렸는데 박첨지가 일부러 목청을 높이자 저 아래 마을에서 사람들이 눈을 헤치고 하나둘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최할멈도 나무꾼 노첨지도 아이를 등에 업은 안악도. 산골 사람들의 눈이 조 현감에게 모여들자 조 현감은 잠깐 이를 악물었지요. 아무리 관의 힘이라도 이 자리에서 아이 하나를 대놓고 뵐 수는 없다는 것을 그 뱀 같은 눈이 재빨리 계산했습니다. 허 훈장, 오늘은 이만 물러가겠다. 그러나 이 아이의 내력을 반드시 관에 고하라. 사흘 안에 가명으로 데리고 오지 아니하면
아이를 감춘 죄로 다스릴 것이니라. 명심하겠습니다. 조형감은 말에 오르며 김선비를 마지막으로 한번 노려보았습니다. 그 눈빛에 담긴 것은 관의 위엄이 아니었지요. 무언가를 두려워하는 자의 궁지에 몰린 짐승의 눈빛이었습니다. 나졸들이 물러가자 박첨지가 김선비 곁으로 다가와 나직이 말했습니다. 훈장, 저 나으리 눈빛 봤나? 저건 아이 하나를 잡으러 온 관장의 눈이 아닐세. 저 아이가 살아있는 것 자체가 저 나으리의 목을 죄는 것이야. 저도 그것이 걸리네. 자네 조심하게. 저 조형감이라는 자 부임한 지 2해도 안 되어 이 정선 산자락에 큰 논밭을 몇 마직이나 사들였다지. 그 돈이 어디서 났겠나? 한양 어느 대감댁 심부름을 잘 봐준 값이겠지. 사람들 말이 좌이정 심대감 댁에서 나온 돈이라 하대. 김선비의 손끝이 저릿했습니다. 좌이정 심대감. 그 이름이 산골 어기 어른의 입에서 이렇게 흘러나올 줄은 몰랐지요. 그러나 김선비는 그 이름을 어렴풋이 알고 있었습니다. 20해 전 아버지 김대감을 무고한 상소를 올린 자가 바로 그 심대감이라는 것을 어머니가 눈 감기 전 한숨처럼 흘리시던 그 이름이었지요. 박첨지가 발걸음을 돌리며 툴툴거렸습니다. 에잉, 이 늙은이 입이 방정이지. 훈장 못 들은 걸로 해. 그리고 오늘 밤은 문단속 단단히 하게. 저 나졸들 밤에 다시 올 눈치야. 김선비는 방으로 돌아가 강보를 아랫목에 뉘었습니다. 아이는 여전히 잠들어 있었지요. 아이의 작은 손이 이불 밖으로 삐죽 나와 있었습니다. 김선비는 그 손을 가만히 잡아 이불 안으로 넣어 주었지요. 그 순간 아이의 손목에 걸려 있는 것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가느다란 명주실에 매달린 작은 노쇠 조각. 새겨진 것은 글자 하나. 연. 김선비는 숨을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벽장 안암롱 앞으로 다가갔지요. 함롱에 자물쇠는 사가 있었습니다. 20해 동안 김선비 스스로도 열지 않았던 그 함롱. 어머니가 눈을 감으실 때 이런 말씀을 남기셨지요. 이 함롱은 네가 진짜 큰 일을 만났을 때에만 열어라. 그전에는 열지 마라. 열면 마음이 무너질 것이야. 18 김선비는 그 말을 지켰습니다. 어떤 겨울이 배고파도 어떤 밤이 서러워도 그 함롱만은 열지 않았지요. 그러나 오늘 산골 서당문 앞에 매화수 놓인 강보가 놓이고 그 안에 반쪽짜리 은장도가 함께 있었습니다. 이보다 더 큰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김선비는 함롱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낡은 무명 보자기 하나. 조심스레 풀자 그 안에 든 것은 4가지였습니다. 어머니의 낡은 저고리, 아버지의 도포 조각, 은장도 칼집 하나, 그리고 붉은 실로 봉인된 서찰 한 통. 김선비는 먼저 은장도부터 집어들었습니다. 오칠이 벗겨진 검은 칼집, 그 위에 새겨진 매화무늬, 강보 옆에 놓인 자루뿐인 은장도를 함께 집어들어 어머니가 남긴 칼집에 마주대었지요. 찰칵! 2 반쪽이 소리를 내며 맞물렸습니다. 20해를 떨어져 있던 자루와 칼집이 한 자루의 은장도로 다시 태어나는 소리. 그 소리가 김선비의 가슴 안에서 오래 울렸습니다. 김선비는 완성된 은장도를 손바닥 위에 얹어보았습니다. 자루 끝에 작은 글자 하나가 새겨져 있었지요. 연. 아이의 손목에 걸린 노쇠 조각과 같은 글자. 이 은장도는 원래 한 집안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남긴 절반과 이 아이가 들고 온 절반이 같은 집안의 유품이라는 뜻이었지요. 김선비는 이어 붉은 실로 봉인된 서찰을 조심스레 풀었습니다. 어머니의 필체. 20해 전 폐병으로 각혈하시던 그 밤 김선비가 잠든 사이 몰래 써두신 것이었지요.
김선비는 등잔불을 가까이 당기고 그 서찰을 읽어내려갔습니다. 내 아들 선비 보아라. 이 편지는 네가 큰 일을 만나 함농을 열 그날에나 읽게 될 것이다. 내 아비 김대감을 무고한 자는 그때 판의금부사이던 심대감이다. 지금은 좌의정 자리에 올랐다 들었다. 심대감은 내 아비의 재산을 삼분하여 몇몇 지방관에게 나누어 주고 그들을 신복으로 삼았으니 언젠가 네가 그 이름을 듣거든 조심하라. 그리고 이 은장도의 반쪽은 내 이모 되시는 분의 집안 것이다. 내 이모는 나와 한 어머니 뱃속에서 나온 친자매여 지금은 연 판서댁으로 시집가신 방가의 안방마님이시다. 그분 자손에게 큰 화가 닥치면 그 반쪽이 반드시 내게 올 것이다. 그날이 오거든 너는 그 자손을 내 목숨으로 지켜야 한다. 그것이 내 아비의 이름을 씻는 유일한 길이다. 김선비는 서찰을 다 읽고 오래 방바닥에 이마를 대었습니다. 20해 아버지의 이름을 씻지 못하고 어머니의 눈물을 갚지 못하고 산골 훈장으로 늙어가던 20해. 그 세월이 이 새벽 강보 하나로 되돌아왔습니다. 아니, 되돌아왔다기보다는 이제야 시작되려 하고 있었지요. 그러자 20해 전 그날의 기억이 안개처럼 밀려왔습니다. 18, 아직 이 산골로 내려오기 전. 한양 김대감댁 뒤뜰. 어머니 윤부인이 한 여인과 마주 앉아 흐느끼고 있었지요. 그 여인은 곱게 차려입은 사대부 안방마님이었습니다. 두 여인은 서로의 손을 붙잡고 한 자루의 은장도를 반으로 나누어 주었습니다. 언니, 이 은장도는 우리 두 집안의 정표요. 언니 댁에 큰 화가 닥쳤으니 이 반쪽은 내가 지니고 있다가 언니 아드님이 산에 구실하는 날 반드시 마주되게 하리다. 고맙소 아우님. 우리 아이가 언젠가 아버지의 이름을 씻어주기를. 그날이 반드시 올 것이오. 하늘이 눈멀지 않았다면 무고한 이의 이름은 반드시 씻긴다 하였소. 김선비는 아랫목의 아이를 돌아보았습니다. 아이는 여전히 새근새근 잠들어 있었지요. 이 어린 것이 바로 그 이모의 자손. 그리고 어머니가 남기신 말씀에 따라 이제 김선비가 목숨으로 지켜야 할 어린 것이었습니다. 그때 살인문 밖에서 인기척이 났습니다. 최할멈이었지요. 손에 좁쌀 한 대박을 들고 눈길을 헤쳐왔습니다. 훈장 어른, 우리 순둥이가 밤새 안 알았소. 이 좁쌀은 얼마 안 되지만. 김선비는 얼른 눈물을 훔치고 문을 열었습니다. 최할멈이 훈장의 얼굴을 보고는 놀라 물었지요. 어인일이요, 훈장 어른. 눈이 불쏘이다. 아무 일도 아닙니다. 할멈, 부탁 하나 드려도 되겠소? 말씀만 하시오. 오늘 저녁부터 사흘밤 저 옆방에서 이 아이를 좀 봐주시겠소? 그리고 순둥이가 다 나았다면 그 아이 발이 재빠르니 산 너머 강릉 가명까지 한 번만 심부름을 다녀와 주면 좋겠소. 강릉 가명이라고? 닷새 전 우리 집에 묵어간 나그니가 있었소. 이가라 하는 사람인데 강릉 가명에 이르면 그 이름을 아는 이가 있을 것이오. 그 이에게 이 서찰을 전해주시오. 정선 김선비, 아이 하나로 인해 관에 잡히게 되었으니 목이 잘리기 전에 오시라고. 딱 이 한 줄이면 돼요. 김선비는 그 자리에서 서찰을 써 최할멈에게 건넸습니다. 최할멈은 서찰을 저고리 안섭에 감추고 고개를 크게 끄덕였지요. 우리 순둥이 어젯밤에 죽을 뻔한 목숨이요. 그 목숨 살려주신 훈장 어른 목숨이 걸린 일이라면 순둥이 발이 아니라 이 늙은이 목숨을 걸어서라도 강릉까지 보내리다. 최할멈은 아이를 데리고 자기 오두막으로 옮겨갔습니다. 김선비는 홀로 방에 앉았지요. 등잔불 아래 완성된 은장도를 놓고 그 옆에 아버지의 도포 조각을 놓고 그 옆에
어머니의 서찰을 놓았습니다. 매화 두 송이와 어머니의 필체가 등잔불 아래 나란히 붉게 빛났습니다. 김선비는 붓을 들었습니다. 20해 만에 아버지의 이름을 씻기 위한 첫 번째 글자를 종이 위에 눌러 새겼지요. 원, 억울할 원. 20해 동안 참았던 목소리가 이 밤 되살아났습니다. 아버지의 목소리, 어머니의 눈물, 그리고 저 옆방 아이의 숨소리가 훈장의 등을 곧게 세우고 있었지요. 몰락한 훈장이 아니라 김대감의 아들, 윤부인의 아들. 이제야 그 이름이 김선비의 안에서 되살아나고 있었습니다. 그 밤 삼경, 다시 살인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이번에는 나졸이 아니었지요. 얼굴을 검은 두건으로 가린 사내 셋. 조형감의 심부름꾼들이었습니다. 훈장, 아이는 어디 있느냐? 카피. 두건을 쓴 사내들이 방문을 걷어차고 들이닥쳤습니다. 김선비는 은장도와 도포 조각, 어머니의 서찰을 재빨리 아궁이 제 아래 묻어두었지요. 산골 사람이 아니면 절대 뒤지지 않을 자리. 아궁이 재는 밤새 사그라들어도 그 안은 여전히 미지근했고 사내들의 손이 결코 닿을 곳이 아니었습니다. 아이는 이미 최할멈의 오두막으로 옮겨진 뒤였지요. 이놈, 아이를 어디 감추었느냐? 소생은 모르오. 모른다? 새벽에 강보를 안고 있던 것을 관장께서 두 눈으로 보셨거늘. 주먹이 김선비의 얼굴을 후려쳤습니다. 등잔이 넘어지고 방안이 어두워졌지요. 사내들은 김선비의 뒷덜미를 잡아 눈밭으로 끌어냈습니다. 눈밭에 무릎이 꿇렸고 도포자락이 얼음처럼 얼어붙었습니다. 아이의 소재를 대라. 대면관에서 상을 내릴 것이요. 되지 않으면. 사내 하나가 환도를 뽑아 김선비의 목에 겨누었습니다. 새벽 눈밭에 칼끝의 서리가 반짝였지요. 그러나 김선비는 눈을 감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조용히 입을 열었지요. 그 아이가 누구의 자손인지 소생은 이제 아오. 그러나 되지 않겠소. 이놈이 배시오. 이 목을 베어도 그 아이는 이미 이 산골 사람들 모두의 아이가 되었소. 이 마을에서 한 사람의 목을 벤다는 것은 이 산자락 사람들 모두를 관가의 원수로 돌린다는 뜻이오. 그것을 나으리께 전하시오. 사내들은 잠시 주춤했습니다. 김선비의 목소리는 낮았으나 흔들리지 않았지요. 몰락한 훈장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 김대감의 피가, 어머니 윤부인의 피가 20해 만에 이 눈밭에서 되살아난 눈빛이었지요. 끌고 가라. 가명에서 다시 말할 것이다. 김선비는 그 밤 가명으로 끌려갔습니다. 정선 관아의 옥사, 얼음장 같은 마룻바닥, 집 한 단도 깔리지 않은 곳에서 김선비는 이틀 밤을 견뎠습니다. 그 사이 산 너머로는 발 하나가 눈길을 밟고 있었지요. 최할멈의 손녀 순둥이, 열병에서 겨우 깨어난 어린 계집아이가 훈장 어른이 써준 서찰 한 장을 저고리 안섭해 품고 눈 덮인 산길을 넘고 또 넘어 강릉 가명을 향해 걷고 있었습니다. 순둥이의 작은 집신이 눈밭에 남긴 발자국이 한 사람의 목숨을 살리러 가는 길을 뚜벅뚜벅 새기고 있었지요. 이튿날 아침 조형감이 직접 옥사에 나타났습니다. 훈장, 아이의 소재를 대라. 대면 이 자리에서 풀어주고 서당도 다시 열게 해주마. 되지 아니하면 오늘 미시의 형장으로 끌고 가 목을 벨 것이다. 훈장 하나 죽는 것쯤 이 가명에서는 일도 아니니라. 나으리, 말하라. 나으리께서는 한양 좌이정심 대감의 심부름을 얼마 받으셨소? 조형감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좌이정심 대감, 20해 전 아버지 김대감을 무고한 자. 그 이름이 이 정선 산골 옥사에서 나올 이름이 아니었지요. 몰락한 훈장의 입에서
그 이름이 이렇게 정확히 나올 리 없었습니다. 이놈 어디서 그 이름을. 소생의 어머니가 20해 전 남기신 서찰에 그 이름이 있었소. 나으리께서 이 산자락에 논밭 몇 마지기 사들이신 그 돈, 좌의정 댁에서 나온 것이지요. 20해 전 심대감이 소생의 아비 김대감을 무고하여 처형한 뒤 그 재산을 삼분하여 몇몇 지방관에게 나눠주었다는 것을 어머니께서는 이미 아셨소이다. 나으리도 그 중 한 사람이신 것이지요. 고문하라. 조형감이 소리쳤습니다. 나졸들이 김선비를 매달았지요. 곤장이 등을 갈랐고 인두가 어깨를 찢었습니다. 그 사이사이 조형감의 목소리가 들려왔지요. 아이는 어디 있느냐? 아이의 소재를 대라. 소생의 등이 갈라져도 아이의 자리는 되지 않겠소. 이놈이, 그 아이는 살아있어서는 아니 될 목숨이니라. 이는 나으리께서 아니 그저 국법이 그러하니라. 조형감이 대사 중간에 스스로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김선비에게는 충분했지요. 그 아이가 좌의정 심대감이 두려워하는 어떤 집안의 자손이라는 것, 그리고 그 정체가 무엇이든 어머니가 목숨을 걸고 지키라 남기신 그 어린 것이라는 것,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사흘째 아침 조형감이 다시 옥사에 왔습니다. 훈장 마지막이다. 되지 아니하면 오늘 미시 형장이다. 진정되지 않겠느냐? 소생이 되지 않아도 그 아이는 하늘이 지키실 것이요. 조형감은 손짓했습니다. 나졸들이 김선비의 팔을 잡아 형장으로 끌고 갔지요. 형장은 가명 뒤뜰 눈밭. 나무 기둥 하나가 세워져 있었고 형리가 이미 환도를 갈고 있었습니다. 김선비는 기둥에 묶였습니다. 눈이 다시 내리기 시작했지요. 사람들이 담 너머로 몰려와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최할멈도 박첨지도 있었지요. 다만 순둥이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최할멈이 담 너머에서 두 손을 모으고 훌쩍이고 있었지요. 우리 훈장 어른 우리 순둥이가 도착만 했으면 박첨지가 최할멈의 어깨를 두드리며 낮게 말했습니다. 할멈, 우리 산골 사람들이 훈장 살리러 오기 전에 저 목이 먼저 떨어지겠어. 김선비는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내렸지요. 아니, 어쩌면 눈이 녹아내린 것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형리가 환도를 높이 들었습니다. 조형감이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훈장, 마지막 한 번이다. 아이의 자리를 대라. 대면 이 자리에서 풀어주마. 김선비는 조형감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낮게 그러나 뚜렷이 말했지요. 나으리, 소생의 아버지 김대감이 20해 전 심대감의 무고에 목이 잘리실 때 아버지께서는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오. 하늘이 눈이 있다면 언젠가 이 자리에 다시 사람이 설 것이다. 그 자리에 오늘 소생이 서 있소이다. 소생은 아버지의 자식으로서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이요. 배시오. 조형감이 손을 들었습니다. 환도가 눈발을 가르며 내려오는 순간 멈추라. 가명의 문이 벼락처럼 열리며 한 사내가 마당으로 뛰어들어왔습니다. 눈보라 속에 도포를 휘날리며 손에는 무언가 번쩍이는 것을 들고 있었지요. 노쇠로 된 둥근 패, 그 위에 새겨진 5글자가 눈보라 사이로 뚜렷이 빛났습니다. 어사출두. 김선비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 사내의 얼굴, 닷새 전 눈보라 치던 밤 살인문에 무너져 있던 그 나그네, 늑대에 물린 다리를 절뚝이며 이 가명 마당까지 달려온 그 사내가 지금 어사의 마패를 높이 들고 있었지요. 그 뒤로 작은 그림자 하나가 헐떡이며 가명 마당에 들어섰습니다. 집시는 다해지고 저골이 안 서픈 눈으로 흠뻑 젖었지요.
최할멈의 손녀 순둥이였습니다. 순둥이가 어사보다 반걸음 앞서 이 가명문을 두드린 것이었지요. 암행어사가 왔다. 정선 현감 조병호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으라. 가명 마당의 눈밭이 얼어붙었습니다. 조현감의 손이 허공에서 멈추었고 형리의 환도도 눈발 위에서 굳었지요. 사람들은 숨을 죽였습니다. 담 너머 최할멈이 순둥이를 끌어안고 통곡하듯 웃었고 박첨지는 그 자리에 무릎이 꺾여 앉았습니다. 암행어사 이경운이 마당 한복판으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다리는 아직도 절뚝였지만 도포자락 아래로 드러난 발걸음은 흔들림이 없었지요. 그의 손에 들린 마패가 해도 뜨지 않은 흐린 아침에 유독 붉게 빛났습니다. 정선 현감 조병호. 그대는 관장의 신분으로 백성의 아이를 죽이려 하였고 무고한 훈장을 고문하였으며 좌이정심 대감의 사주를 받아 국법을 팔았노라. 무릎 꿇으라. 이 이가라 하지 않았소이까. 어인일로 어사 나으리가. 조현감은 그제야 무너지듯 무릎을 꿇었습니다. 얼굴이 종이장처럼 하얘졌지요. 닷새 전 늑대에 물려 죽어가던 그 나그니가 암행어사였다는 것을, 김선비의 서당에 몸을 뉘인 뒤 그 이틀 동안 조현감의 산자락 논밭이 어디서 나온 것인지, 좌이정과 어떤 서신이 오갔는지 이미 밀정을 놓아 뒤를 캐고 있었다는 것을 조현감은 이제야 알아차렸습니다. 어사 나으리 저는 그저 국법대로. 국법? 이경운이 나직이 웃었습니다. 웃음이 눈보다 차가웠지요. 국법이라 하였느냐? 그렇다면 이 자리에서 국법의 엄한 잣대로 처결하리라. 나졸들은 정선 현감 조병호를 결박하라. 관인과 인장을 압수하고 가명의 문서고를 봉인하라. 나졸들은 잠시 망설였지만 마패의 5글자 앞에서 곧 몸이 움직였지요. 조현감이 결박당하는 사이 이경우는 김선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형리가 얼른 김선비의 밧줄을 풀었지요. 김선비는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으나 이경운이 두 손으로 부축해 일으켰습니다. 훈장 어른, 늦었소. 이 다리 하나로 강릉 가명까지 다녀오는데 사흘이 걸렸고 정선까지 다시 오는데 하루가 더 걸렸소. 그 사이 훈장이 이 고초를 당하실 줄은. 어사 나으리 아니 이가 어른. 김선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닷새 전 그 밤 저는 그저 눈밭에 얼어 죽어가는 나그네 하나를 방에 들였을 뿐입니다. 어사인 줄 알았다면 오히려 문을 닫았을지도 모르지요. 이 산골 훈장에게 어사께서 갚으실 것은 없소이다. 훈장 어른. 이경운이 김선비의 손을 두 손으로 잡았습니다. 훈장께서는 아직 소인의 이름을 다 모르시오. 소인은 이경운이라 하되 이 판서댁의 아들이요. 20해 전 좌이정 심대감의 무고로 목숨을 잃은 5대신 중 한 사람의 자식이지요. 김대감댁 어른과 이 판서댁 어른, 그리고 저 아이의 조부 되시는 연 판서댁 어른. 이 세 어른은 젊은 시절 성균관에서 한 스승 아래 글을 읽으시고 형제의 정을 맺으신 분들이시오. 그날 처형장에 5대신이 나란히 섰던 것은 우연이 아니라 세 어른의 정이 좌이정의 눈에는 두려운 결속으로 보였기 때문이요. 김선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버지 김대감이 살아계실 적 이 판서댁연 판서댁 어른들과 서찰을 주고받으시던 것을 어린 김선비도 어렴풋이 기억하고 있었지요. 이 어사, 그러면 어사께서도 아버지의 이름을 씻으러. 그렇소. 소인은 20의 과거에 급제하여 25에 암행어사가 되었소. 그 10년 이 산과 저 산을 돌며 심대감의 신복이 된 지방관들을 하나씩 찾아 그 죄를 문서로 모으고 있었소. 정선 현감 조병호는 그중 3번째요. 앞으로 2 사람이 더 남았지만
오늘로써 심대감의 오른팔은 잘린 셈이요. 이경우는 이어 나졸들에게 명했습니다. 훈장의 서당으로 나졸 셋을 보내 아궁이 제 아래 묻힌 물건들을 조심히 파내어 오라. 김선비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아궁이 재, 그 안에 묻어둔 은장도와 도포 조각, 그리고 어머니의 서찰. 이경우는 이미 그 자리까지 알고 있었지요. 어사 나으리 어찌 그것을. 닷새 전 그 밤 소인이 훈장의 서당에 이틀을 머물면서 본 것이 어디 상처 꿰매는 손끝뿐이었겠소. 훈장이 등잔불 아래 도포 조각을 만지시던 것도 보았고 함롱을 곁눈질만 하고 열지 않으시는 것도 보았소이다. 훈장이 그 밤 함롱을 열지 못하시던 이유가 무엇인지 이 사람은 이미 짐작하고 있었소. 이경우는 잠시 말을 끊고 가명 안쪽을 향해 손짓했습니다. 한 늙은 유모가 강보에 쌓인 아이를 안고 걸어 나왔지요. 최할멈이 오두막에서 잠깐 맡아두었던 그 아이. 이경훈의 밀정이 새벽에 최할멈의 오두막을 조심히 찾아 아이를 안전하게 가명으로 옮긴 것이었습니다. 이 아이는 20해 전 처형된 5대신 중 마지막 한 분, 연판서 어른의 외손자요. 왜 외손자라 하셨소? 그렇소. 훈장 어른 20해 전 연판서 어른이 목이 잘리실 때 그 며느님 되시는 분은 이미 세상을 뜨신 뒤였소이다. 다만 그 며느님의 뱃속에 있던 딸 하나가 유복녀로 태어나 지금 20살이 되었소. 그 딸이 몇 해 전 몰락한 방가 자제와 혼인하여 이 어린 것을 낳았소. 이 아이는 연판서 어른의 외손자, 곧 훈장 어른의 이종 조카뻘이 되는 것이요. 김선비가 숨을 멈추었습니다. 어머니 윤부인과 연판서댁 부인이 한 어머니 뱃속에서 나온 친자매였으니 연판서의 유복녀는 김선비의 이종 사촌 누이. 그 누이가 낳은 아이는 김선비의 이종 조카. 그 유복녀 조카가 지금 어디에 있소? 어젯밤 이 아이를 서당 문 앞에 두고 돌아서다가 좌의정댁 사람들에게 붙잡혔소. 다행히 소인의 밀정이 뒤를 밟고 있어 목숨은 건졌소이다. 지금 강릉 가명에 안전히 모셔져 있소. 몸이 조금 상하셨으나 크게 다치신 데는 없소. 김선비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어깨가 오래 흔들렸지요. 이경훈이 조용히 옆에 앉아 그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훈장 어른, 이 다음 이야기는 이 사람이 아니라 훈장께서 직접 감당하셔야 할 이야기요. 아이를 안아주시오. 김선비는 눈물을 훔치고 유모에게서 아이를 받아 안았습니다. 아이가 눈을 뜨고 김선비를 올려다보았지요. 그 작은 눈망울이 20해 전 어머니 윤부인의 눈망울과 꼭 같았습니다. 아니, 그 눈망울에는 이모 되시는 연판서댁 부인의 강단이 그리고 김선비 자신의 20해 세월이 모두 담겨 있었지요. 어린 것아, 네가 이 산골에 온 것은 우리 두 집안의 오래된 인연이 너를 이 자리로 부른 것이다. 내 정식 함자는 연판서댁 학녀를 따라 훗날 어른들이 지어주실 것이다. 다만 이 훈장이 오늘 아명 하나만 지어주마. 김선비는 아이의 이마에 손을 얹고 나직이 말했습니다. 눈밭에 놓여 살아난 아이니 오늘부터 이 훈장이 부를 때에는 설이라 하자. 눈 속에 살아남은 어린 씨앗이라는 뜻이다. 네가 자라거든 이 이름처럼 살 거라. 담 너머에서 지켜보던 산골 사람들이 하나둘 눈물을 훔쳤습니다. 최할멈은 순둥이를 끌어안고 꺼이꺼이 울었고 박첨지는 뒷짐을 지고 하늘을 올려다보다가 도포 소매로 얼굴을 훔쳤지요. 이경훈이 자리에서 일어나 큰 소리로 명했습니다. 정선 현감 조병호는 좌의정심 대감의 사주를 받아 무고한 훈장을 고문하고 어린 백성을 죽이려 한 죄 국법의 엄한 잣대로 다스리라. 삭탈관직하고 한양 의금부로 압송하여
그 죄를 낱낱이 문초하라. 아울러 오늘 소인이 올린 문서로서 좌의정 대감 역시 삼사의 국문을 피하지 못할 것이다. 이 산자락에 사들인 논밭은 모두 몰수하여 그 절반은 국고에 나머지 절반은 정선 상골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라. 상골 사람들이 그 소리에 웅성거렸습니다. 조형감이 결박되어 끌려나가는 그 뒤로 이경우는 김선비를 향해 한 걸음 더 다가섰지요. 훈장 어른, 이제부터가 진짜요. 이경운이 품에서 두툼한 문서 한 뭉치를 꺼냈습니다. 붉은 인장이 여러 개 찍힌 어사의 공식 서류였지요. 이것은 어명이요. 소인이 지난 10년 동안 심대감의 죄를 문서로 모아왔고 지난달 이 문서들이 임금께 올라갔소이다. 임금께서는 이 문서를 읽으시고 사흘밤을 눈물로 지새우셨다 하오. 그리고 어명을 내리셨소. 20해 전 심대감의 무고로 목숨을 잃은 5 대신 김대감이 판서연 판서 그리고 2분이 어른 모두 신원하고 그 자손에게 관작을 회복하며 몰수된 재산을 반환하라는 어명이요. 김선비의 손에서 아이가 흔들렸습니다. 이경운이 얼른 아이를 받쳐주었지요. 훈장 어른, 김대감의 이름이 오늘 신원되었소이다. 훈장 어른께서는 이제 몰락한 방가의 자식이 아니시오. 김대감의 아드님 이조 참판댁 종손이시오. 그리고 이 어린 것 서리는 연 판서댁의 마지막 씨앗이니 그 관작도 임금께서 이미 예비해 두셨소. 김선비는 아이를 2 팔로 감쌌습니다. 눈물이 아이의 강보 위로 뚝뚝 떨어졌지요. 20해. 아버지의 이름 석자가 죄인의 이름으로 남아있던 20해. 어머니가 눈 감으실 때 이 매화가 언젠가 내 앞길을 밝혀줄 게다 하시던 그 말씀이 20해 만에 이 눈밭에서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아버지. 김선비는 그 자리에서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눈이 그치고 있었지요. 정선 산자락 위로 뿌연 햇살 한 줄기가 눈구름 사이를 뚫고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소자가 오늘 아버지의 이름을 씻었습니다. 20해가 걸렸습니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담 너머에서 산골 사람들이 다시 훌쩍이기 시작했지요. 최할멈이 담 안으로 들어와 김선비의 손을 붙잡고 울었습니다. 훈장 어른 아니 대감 어른. 우리 훈장 어른이 이런 분이셨소. 우리 순둥이 침 놓아 주시던 그 손이 이런 분의 손이셨소이다. 할멈, 그 손 이제 놓으시오. 순둥이가 저 뒤에서 다시 앓으면 아니 되오. 김선비가 웃으며 최할멈의 손을 조심스레 풀었습니다. 그 웃음 안에는 20해 산골 훈장의 겸손이 여전히 살아있었지요. 이경운이 그 모습을 보고 낮게 웃었습니다. 훈장 어른, 대감 소리는 아직 이루오. 조정으로 돌아가시면 대감이 되시겠지만 이 산자락에서는 여전히 훈장으로 남아주시오. 이 어린 것 서리가 자랄 때까지는 훈장께서 이 아이의 아비 노릇을 해주셔야 하오. 이 아이의 어미 되시는 유복녀 조카께서도 몸을 추스르시는 대로 이 산자락으로 오실 것이오. 어사 어른 그 말씀 참으로 무겁소이다. 무겁지 않으면 어찌 은혜라 하겠소. 2 사람은 마당 한복판에서 서로를 향해 깊이 절했습니다. 20해 전 처형장에 나란히 섰던 2 아버지의 아들이 그 20해 뒤 이 가명마당에서 서로에게 절하는 그 광경을 산골 사람들은 두고두고 이야기했지요. 그해 겨울 정선 산자락에는 유난히 눈이 자주 내렸습니다. 그러나 그 눈은 20해 전 어머니가 폐병으로 눈 감으시던 그 겨울의 눈과는 달랐지요. 그의 눈은 얼음처럼 시렸으나 이에 눈은 이불처럼 포근했습니다. 김선비는 한양으로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임금께서 이조 참판 자리를 내리셨다는 어명이 정선 가명에까지 2번 3번 내려왔지만
김선비는 그때마다 정중히 사양했지요. 소씨는 이 산자락에서 20해를 훈장으로 살았습니다. 이 아이들이 아직 천자문을 다 떼지 못하였고 최할멈의 손녀 순둥이도 이제야 언문을 배우기 시작했사옵니다. 이 아이들이 사람 구실할 때까지 소씨는 이 산자락 훈장으로 남고자 하나이다. 다만 아버지의 이름이 씻긴 것으로 소신의 소망은 이미 다 이룬 것이옵나이다. 임금께서는 그 상소를 읽으시고 오래 침묵하시다가 붓을 들어 어필로 이렇게 답하셨다 합니다. 김대감의 아들이 과연 그 아비의 아들이로다. 훈장의 자리는 그대로 두되 참판의 녹봉으로서 산골 아이들의 배를 채우도록 하라. 이는 나라의 뜻이니 사양하지 말라. 정선 산자락 서당에는 그 해부터 좁쌀이 아니라 입합이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은 배부르게 먹고 배부른 배로 천자문을 외웠지요. 서당 마당에는 새 집신들이 나란히 놓였고 겨우내 얼었던 벼루가 봄이 오자 다시 먹빛으로 살아났습니다. 순둥이는 언문을 뗀 뒤 훈장 어른께 붓을 잡는 법을 배웠고 그 붓끝이 어느 날 자기 할머니 최할멈의 이름석 자를 처음으로 종이 위에 눌러 새겼습니다. 최할멈은 그 종이를 안방 벽에 걸어두고 그 앞을 지날 때마다 저고리 소매로 눈가를 훔쳤지요. 김선비는 봄이 되자 아이의 어머니 유복녀 조카를 강릉에서 정선으로 모셔왔습니다. 그 여인은 20해 김선비가 산골에서 홀로 살아온 세월을 알고 조카뻘로서 이종 오라비 되시는 김선비에게 두 손 모아 깊이 예를 올렸지요. 김선비도 그 예를 나란히 받으며 함께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조카 되시는 이여, 이 어린 것 서리는 소인이 20해 동안 갚지 못한 어머니의 은혜, 그리고 소인의 이모 되시는 부인 어머님의 은혜, 그 모든 은혜를 한자리에 모아온 아이올시다. 이 산골에서 편히 지내시며 아이를 키우십시오. 소인이 아이의 스승이 되어드리리다. 유복녀 조카는 그 뒤로 정선 산골에 눌러앉아 아들 서리가 자라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최할멈이 자주 오두막을 찾아왔고 순둥이는 서리의 누이처럼 그 어린 것의 손을 잡고 산자락을 뛰어다녔지요. 박첨지는 여전히 툴툴거리면서 계란을 살인문 앞에 놓고 갔고 김선비는 여전히 그것을 못 본 척했습니다. 암행어사 이경우는 그의 여름 다시 정선 서당을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독포에 피가 묻어 있지 않았고 늑대에 물린 다리도 다 아물어 있었지요. 두 사람은 등잔불 아래 마주 앉아 밤새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두 아버지의 이름을, 두 어머니의 눈물을, 그리고 앞으로 두 사람이 살아갈 남은 세월을 이야기했지요. 이경운이 떠나기 전 김선비는 함롱에서 두 물건을 꺼냈습니다. 반쪽으로 나뉘어 있다가 20해 만에 다시 하나가 된 은장도, 그리고 어머니의 저고리 자락에서 뜯어낸 매화자수 한 조각. 이 여사, 이 은장도는 원래 연 판서댁의 것이니 서리가 잘하거든 그에게 물려주려 하오. 그러나 이 매화자수만은 이 여사께 드리고 싶소이다. 이 여사의 어머님께서도 매화를 좋아하셨다 하지 않으셨소. 훈장 어른, 이 귀한 것을 어른께서 이 다음에 남은 두 사람을 마저 잡으러 다니실 때 이 매화를 품에 지니시오. 20해 전 5 대신에 5 이름이 이 매화 한 송이 안에 다 살아있소이다. 우리 세 집안 어른들이 이 여사의 걸음을 지켜주실 것이오. 이경우는 그 매화 자수를 두 손으로 받아 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산길을 내려가며 뒤도 돌아보지 않고 나직이 말했지요. 훈장 어른, 이 은혜 이번에도 다 갚지 못하고 가오. 다음번에는 또 다른 얼굴로 찾아뵙겠소. 김선비는 살인문 앞에서 이경운이 산모롱이 뒤로 사라질 때까지 오래 서 있었습니다. 그 뒤로 산골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두고두고 나누었지요. 눈밭에 얼어 죽어가는 나그네 하나를 재워준 그 밤, 우리 훈장 어른의 20해 한이 풀렸다더라. 산골에서는 사람이 사람을 살리는 게 도리라던 그 말이 결국 훈장 어른 스스로를 살린 것이지. 남에게 베푼 정은 씨앗과 같아서 눈밭에 묻혀도 언젠가는 꽃으로 피어난다더라. 조상 어른들 말씀에 이러셨습니다. 적선지가 필요여경. 착한 일을 쌓는 집에는 반드시 남은 경사가 있다 하였지요. 그 남은 경사는 때로 20해를 기다렸다가 오는 것이니 20해가 길다 마시고 오늘 밤에도 문 앞에 눈밭이 있으면 그 눈밭을 한번 돌아보시길. 혹여 그 눈밭 위에 강보 하나가 놓여 있을지도 모르는 일이니 말입니다. 다음 이야기는 강원도 산자락을 떠나 남녘 어느 갯마을로 걸음을 옮겨볼까 합니다. 밀물에 떠밀려온 묵직한 괴짝 하나. 조개 캐던 호러미가 그 괴짝을 조심히 열었을 때 그 안에서 나온 것은 한낱 금비녀. 그런데 그 금비녀 뒤에 새겨진 한 글자가 20해 전 한양의 어느 대감대감빵을 다시 열게 했다는 그 여름 이야기를 다음 밤에 들려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셔서 언제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밤도 편히 주무십시오. 올 겨울 문 앞에 눈이 쌓이거든 그 눈 위에 좋은 인연 하나 살포시 놓이시길 바라며 인생야 단맛집이었습니다.